자, 이번에 우리 5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또 독서 지문으로 오세요. 자, 6페이지예요. 자, 첫 번째 지문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좀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지난번에 했던 대로 우리가 선택지의 근거 범위 찾아보고 그러자. 자, 보자.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고대 중국인들은 뭔가 인간이 이제 결국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모두 하늘에 의해서 그것들은 다 해결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 즉, 하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늘이 자신의 의지를 다 심어두었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거고, 뭐, 복종하는 것이고, 뭐, 그렇답니다. 또, 게다가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를 한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다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고, 또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의 운명, 그러니까 즉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지배하는 너무나 신비한 절대적인 존재였답니다. 자,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변화에까지도 모두 그것, 즉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대요. 이렇게 일문단 봤거든요. 그럼 일문단 얘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즉, 고대 중국인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가. 즉,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사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다. 그러니까 너무나 절대적인 그런 대상이었다. 하늘이란. 자, 그 다음. 두 문장 더 읽어보자. 하지만, 이런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시의 성숙. 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인간시의 성숙. 즉, 인간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인간의 문명이 발달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대폭 수정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이었어요. 자, 자, 그러면 정리할 때 이 마지막 말도 좀 들어가 줘야겠다, 그지? 제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의 의미는 정말 절대적이었어. 그런데 이후에 대폭 수정이 됐어. 그치? 그럼 이후에 대폭 수정이 된 이유는 뭐라고 해줄 거야? 어떤 인간의 성숙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고 해도 되겠지. 문명의 발달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사람 이름 나오네요. 자, 순자, 체크해놓고, 자, 즉,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달랐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순자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에 대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자, 그럼 이 지점은 무엇이어야 돼?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이 절대적인 의미에 대한 거잖아, 그지? 이걸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자, 그럼 이것과 엄격히 구분이 되는 내용이래. 또 아주 새롭게 변모시킨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이래. 즉, 순자라는 분이 이제 하늘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그건 이전과 너무나 달랐고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이었대요. 자, 그럼 이제 너무나 다른 의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즉, 순자는 하늘을 무엇으로만 본다? 자연현상으로만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하늘은 이제 뭐 다 읽지 않겠지만, 이제 뭐 별이나 해, 달, 사계절, 추위, 이런 모든, 하늘은 이제 모든 이런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도, 병들게 하지도, 재앙을 내리거나 막 부자를 만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 내용 어디까지 볼까? 한 여기까지? 자, 전부 다. 여기까지 보자면 그 이전과는 다른 내용.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늘의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즉, 절대적인 의미로 더 이상은 여기지 않았다. 순자는
그와는 다른 생각을 했다.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저 사람에게, 모든 치세든 난세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뭐 재앙이나 복 이런 것도 모두 그저 자신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그 원인을 하늘에서 찾거나 그러지 않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 문단 봤는데 그 이 문단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게 뭐 정리는 하지 않겠지만 이 순자의 이론이었죠. 그 이전과는 다른 이 순자의 이론 주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 아니다.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었다. 그다음 자,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서 인간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순자의 이론을 그냥 그대로 또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하늘이라는 건 인간과 다른 것이다.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 천체의 운행은 그저 정규 궤도에 따르는 것뿐이다. 그저 이 자연현상, 즉 하늘이라는 거는 자기 나름의 길이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그 전에 나타났던 이 전 문단의 내용을 또 구체화시켜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뭐, 때로는, 하지만, 뭔가 괴이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쵸? 괴이한 일이 뭐 출현할 수는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슨 기룡하고 연결지어서 해석이 되면 안 된다. 그저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꾸 하늘의 뜻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 것. 이게 바로 불구지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빠르게 선문단 봤는데요. 그 선문단의 내용도 그 이전과는 같았어요. 다만, 이제 이 불구지천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다는 거. 즉, 이와 같은 순자의 이론을 불구지천이라고 했구나. 자, 거의 다 왔죠? 그 다음.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닌 거죠.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막 그걸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이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래요. 자, 즉, 이 지점에서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즉, 순자의 이론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대요. 단순히 자연현상입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즉, 순자 이론의 목적은 자꾸 이 하늘의 뜻을 뭐 의지를 찾아보려고 알아내겠다고 이런 종교적인 사유의 접근이 있다 보니 그것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이 순자 이론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자연현상을 특별한 의미를 찾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죠? 인간 사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이 스스로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자, 여기까지. 음. 그래서 이제 또 한 문단이 끝났는데, 맞나? 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순자 이론의 목적을 얘기해 주면서요. 결국 하늘에 기대지 말고, 하늘에 기대지 말고, 인간이 스스로 할 일을 하는 것.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하는 것. 자, 그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그렇게 순자의 관심은 결국 사람에 있었던 거예요. 음. 자, 순자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다.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 이 정치 문제를 순자는 늘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인간도 하늘이 낳은 존재인 건 맞지. 자, 그렇지만 그렇게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저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일 뿐이다. 라고 결국 마지막까지 이 순자 이론을 또 설명해주고 끝났네요. 자, 선택지 보자.
이렇게 다 읽고 나서 16번 문제에 그럼 이 글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가 됐다고 해야 하니? 라고 물었어. 선택지 1번에 특정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쭉 풀어갔다. 어때? 그냥 맞는 말이에요. 특정 대상에 대한, 여기서 특정 대상이라고 하면 뭐야? 결국 하늘이의 의미잖아요. 즉, 하늘이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그것과 너무나 다른 새로운 관점이 이제 순자의 주장으로 드러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말 구체화해서 쭉 전개를 했잖아요. 아시겠죠? 남은 선택지들은 뭐 근거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우리 17번 문제부터는 근거 범위 찾아볼 거예요. 자, 보자. 그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틀린 거. 자, 일단 전부 다 채점도 해봤고 할 테니 답은 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랑 이제 범위 찾는 연습만 하자. 자, 일단 1번에 인간에게 자신의 의식을 심어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늘은 이랬다. 라는 거. 근거 범위 찾아서 너희들도 체크해 보세요. 네? 어, 좀 작게 해놓고 해야겠다. 여기 있네요. 즉,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해서 이 지점이, 자, 이 지점이 17번의 1번. 그치? 음. 자, 그 다음 2번.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는 무관한 존재로, 이거 아니죠. 답이죠. 그죠? 자, A에 드러난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은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이니까 일단 아니라는 건 알 겁니다. 그죠? 인간 왕조의 탄생, 정치적 변천과 너무나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찾으세요. 자, 즉, 그때는 이 하늘에 대한 생각을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모든 왕조 탄생,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 하늘이 결정한다라는 것으로 보았다. 자, 여기에서 17번에 2번 선택지, 뭐 답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자,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 지점. 여기가 17번에 3번. 자,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넘어갑시다. 자, 18번에 이 불구지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이것도 이제 근거 범위 찾아볼게요. 자, 기억. 맞는 말이었지, 그지? 자,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들의 의지를 더 중시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 사문단으로 올까요? 자, 사문단에, 음, 이 정도 보자. 즉,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 의미 부여하면 안 되고, 즉,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거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처럼 재앙이 닥치면 기대지 말고 인간들이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지점이 18번의 기억 선택지. 자, 이은 자연은 제 나름대로 변화의 길이 있다. 우리 이거 아까 뭐 읽었었던 지점 3문단에 있었네요. 그죠? 3문단 처음 문장에 보면 하늘은 결국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 제 각기, 제 나름의 길이 있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 나름의 길이 있고, 또 인간은 인간 나름의 길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점. 이- 자, 여기가 18번의 니은 선택지. 자, 이거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는다. 이거 아닌 거 알죠? 그죠? 자, 이거 아니죠? 자, 이 문장은 조금 수정해서 자, 그렇게 해주면 좋거든? 그러니까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고자 하는데,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것은 그저 심리적인 이유이고,
자, 심리적인 이유이고, 실제 하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본문에서. 그쵸? 그러니까 불구지천에서 우리가, 아, 그 원인을 하늘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이유이고, 결국 하늘과는 무관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 틀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죠? 그 하늘의 의지를 이건 뭐 찾지 않아도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런 중요했죠. 그죠? 음, 여기 있어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순자가 말한 이 불구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18번의 디귿. 리얼이지, 리얼. 자, 됐죠? 넘어갑시다. 3점짜리 문제가 남았고, 그 또 다른 사람의 견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비교해봐 이랬어. 자, 그럼 읽었을 때 우리는 이제 순자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비교 스스로 하면서 읽어줘야 하니까 무엇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자, 맹자라는 사람, 새로운 사람 남았고, 이 사람은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다. 오, 벌써 시작됐다. 이거 순자하고 같은 접근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치?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고,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다 발현된 거래. 그래서 도덕적으로 의미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덕성을 다 받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걸로 삼고 그것을 자꾸 수양하고 뭐 나아가야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번 문제에서 새로 나온 이 맹자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연결하자면 오히려 어디와 가까워? 고대 중국인. 고대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가깝다라고 해야 하잖아. 자, 선택지. 그럼 순자는 맹자와 다르게 하늘은 인간이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다. 맞아? 틀렸지, 그지? 즉, 이 내용은 어디하고, 즉, 보기 속에 맹자하고 연결해서 유사하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순자는 맹자와 다르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건 하늘의 도덕적인 의지, 순자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늘의 어떤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잖아. 단순한 무엇으로 봐라? 그저 자연현상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틀렸고, 그 다음 답은 3번이었으니까요. 자, 맹자는 순자와 다르게 하늘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한 거. 그쵸? 자, 맹자의 생각 잘 표현됐고, 이게 순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맞는 말이고. 자, 3번. 맹자는 순자와 다르게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그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었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이제 자연에 이렇게 이겨내기 위한 어떤 주체적인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자였잖아. 단순히 자연을 자연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재해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걸 이겨내려고 그저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인간의, 자, 이건 오히려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떤 인간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건 순자와 가까운 이야기니까 어쨌든 맹자 틀리고, 자, 순자와 영자 이거 묶어가지고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야 한다 틀렸잖아, 그지?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서 어떻게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중국인들, 즉 맹자와 유사한 생각이겠지. 끝인가? 끝이네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오세요. 그 다음 독서 질문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 질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독서 질문은 이제 과학 질문인데, 뭐, 이 질문은 뭐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지금 혹시 이 질문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선택지의 근거 범위만 찾아볼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 얼음이 녹는 것에 대한 이야기 했어, 그치? 그래서 뭐 열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열적 평형인,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그래서 남극의, 북극이었나? 북극의 해빙이 왜 녹지 않는 것인지, 결국 그 또한 얼음인데 이것은 왜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까지 이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준 지문이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27번은 뭐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근거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28번. 자, 일단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어때? 자, 이건 뭐 답이었어요. 그죠?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에, 아이고, 이 지문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지 어때요? 선택지는 어렵진 않았죠? 부피에 반비례한다 이러면 어떡해? 면적이 크면 부피는 그것에 비례한다라고 해줘야지. 어, 그래도 남은 것들 좀 찾아볼게요. 몇 개는. 자,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자, 어디에 있다고 할 거야? 이 문단에 있다고 해야겠다. 그지? 자, 문단 체크만 하고 갑시다. 일단.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일단 해놓고,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라고 했네요. 자, 이 지점에서, 살짝, 더 작게 해야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28번에 2번 선택지 근거 범위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북극 해빙은 물에 닿는 면이 한 면이어서 결국 녹는 시간이 길어진다. 음, 자, 여기에서 근거 범위를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북극 해빙은 물에 닿는 면이 한 면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 녹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도 한 이런 지점 정도로 볼까? 3문단 지나고, 이것도 4문단 지나고, 5문단 정도에서 찾아볼까? 자, 5문단에 이런 지점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즉, 해빙은 바닥 부분만 바닷물과 접촉 중이다. 정육면체라면 이 6면 중에 한 면만 닿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부피의 해빙은 물에 잠긴 정육면체 얼음덩어리보다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치? 이렇게 지금 28번에 3번. 여기가 28번의 3번 근거범위였고. 자, 남은 건 넘어갈게요. 근거범위 찾지 않고. 자, 29번 갑시다. 자, 29번에 지금 보기가 나왔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한 내용 중에 가장 적절한 거 뭐냐? 지금 시우는 그래서 얼마 전에 다녀온 석빙고를 떠올린 다음에 한여름에 석빙고의 정육면체 얼음들을 그럼 정육면체 얼음들을 녹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랬어.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해줄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접촉하는 면을 최소화해라. 이러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그 정육면체의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 정육면체 얼음들을 다 각각 넣지 말고 그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결국은 접촉하는 면을 최소화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치? 지문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쉬웠죠. 그죠? 자, 30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 그런데 이것도 지문 속에서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예 지문 속에 한 면이 2cm였던 요 녀석이 아예 풀어져 나왔었거든요. 문장으로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은처럼 그 한 면이 위에 떠 있는
충분히 우리 지문 속의 내용이 그 잠겨 있는 그 정육면체의 얼음은 어떤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한 면만 이렇게 닿아서 물 위에 떠 있는 해빙을 연결해서 풀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이제 물 안에 잠겨 있는 이제 그런 얼음으로, 그리고 니은은 이제 한 면만 이렇게 물에 닿고 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돼. 자, 약간의 산수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그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거로만 보자면 이렇게 기억, 완전히 잠긴 그 한 면이 2cm였던 요 녀석은 그럼 완전히 녹는 데 걸리는 시간 어떻다고 얘기했어? 자, 이거 완전히 녹는 시간 어떻다? 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산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면적.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면적 차이만 얘기했어. 자, 기억과 니은의 면적은 9배 차이 난다. 맞아. 그지? 자, 그냥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또 부피만 물었어. 이게 국어인가 싶다. 그지? 자, 기억과 니은의 부피는 27배 차이 난다. 자, 설명 안 해도 맞는 거 알 것이고. 자, 기억을 6시간 후에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그렇지. 지문 속에서 이 얼음은 물 속에서 완전히 녹는 시간 4시간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지문 속에 수온도 3도로 일정한 지문 속에 있는 것도 2cm짜리 이런 얼음이었고 그 또한 이 물의 온도도 3도로 설정해서 막 얘기해주지 않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억을 6시간 후에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 있겠지. 완전히 녹는 시간 4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기억을 니은처럼 물에 띄우면 이렇게 했어. 이 4시간에 이제 완전히 녹는 시간으로 지금 우리는 설정을 해놓았는데 기억을 니은처럼 물에 띄우면 이라고 했어. 그럼 결국 한 면만 닿게 되는 거잖아. 한 면만 닿는다면 자, 한 면만 닿는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녹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인데 이거 어떻게 해줬어야 해? 그냥 그대로 6배 곱해줘야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24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해야겠지. 음. 그래서 5번처럼 니은을 한 변이 3cm인 그 정육면체 얼음 8개로 쪼갰다. 그러면 완전히 녹는 시간 6시간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맞는 얘기인 게 결국은 아무리 뭐 8개로 쪼갠다고 해도 결국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가 얼마나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를 묻는 것과 똑같잖아. 그게 결국 얼음 속에 8개가 있던 뭐 아니던 더 적은 개수가 있던 좀 더 많은 개수가 있던 결국 녹는 건 녹는 것은 영향을 주지 못하지. 그러니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가 완전히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를 물은 거니까. 그대로 2cm가 4시간이었기 때문에 3cm는 6시간이다라는 그 결론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31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 자, 추론 문제이다 보니까 좀 읽어봅시다. 지금 일반적으로 동물이 생산하는 열 에너지는 동물의 무게와 부피에 비례한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코끼리는 무게와 부피가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크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그렇구나. 그럼 생산을 해내는 그 열 에너지도 굉장히 크겠구나. 그냥 이거죠. 즉, 생산하는 열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코끼리는 때때로 커다란 귀를 흔들어 부채질을 해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대.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생산하는 그 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체온 유지가 힘들겠네, 그지?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주어야 합니다. 열 에너지 소비가 커야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뭐 귀를 막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자, 선택지 볼까? 그럼 코끼리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만약에 높아지면, 자, 만약에 외부 기온까지 더 높아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또 받아요. 가뜩이나 생산해내는 그 열 에너지가 많은데 외부 기온도 높아서 이렇게 그것이 체온에 막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다음 코끼리는 다른 육상 동물에 비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가 아니잖아. 열 에너지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높을 것입니다. 라고 해줘야지. 자, 그다음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 귀의 면적이 작을 것이다. 귀의 면적이 작을 것이다.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라면 오히려 또 이렇게 열 에너지 소비가 더 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 귀의 면적은 사실 더 커야겠죠. 자, 그다음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귀를 펄럭이는 동작까지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피부 면적이 충분했다면, 가정을 해볼게. 자, 충분하다면 그렇게 막 귀를 펄럭이는 동작까지 필요하진 않았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다른 육상 동물에 비해서 이렇게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가뜩이나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오히려 또 그 안에서 평균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더 무게나 이런 게 더 큰 그 코끼리라면 어때? 평균적인 코끼리보다 귀를 펄럭이는 횟수는 더 많아야겠죠.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30번 문제가 3점이었나요? 그리고 31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31번 문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넘어갈게요. 자, 법지문으로 오세요. 자, 법지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택지 근거 범위를 좀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드네. 뭐 왔다 갔다 해볼게요. 어, 자, 37번 문제 볼게요. 자, 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선생님은 지문을 일단 보여줄게요. 우리 문제는 다 각자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해보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지문 볼게요. 네, 그쵸? 자, 다시. 일단 답은 나와 있으니까 자, 근거 범위 찾아봅시다. 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만드는 게 법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었잖아. 그치? 자, 어디 찾아주면 좋아? 이 선택지의 근거 범위 참 찾기는 수월하거든요. 이 지점이네요.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규칙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점이 37번, 1번의 근거 범위다. 라고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읽어보자.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어때? 맞는 말이야. 그치? 어디 찾을까? 여기 찾을게요. 음. 만약에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좀 제한해서 이 국민들의 그 위에 나와 있지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연결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 자, 여기가 37번의 2번 근거 범위고 자, 3번 읽어보자. 자, 3번은 법의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면 개인이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어때? 그 다음 줄에 아마 나와 있을 거야.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거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것까지 모두 법이 간섭하면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기는 좀 힘들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또 37번, 3번 근거 범위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했거든. 음, 그 위에 이 지점 볼까? 일단 법은 특징이 있는데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해. 왜?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해 보고 또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자, 그대로 나와 있네. 자, 37번에 4번 근거 범위였어.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틀렸잖아요. 그쵸?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어. 자, 틀렸는데 이 지점이잖아. 색깔 잠깐 바꿔서. 자, 강제성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 자, 보이죠? 즉,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합의하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강제성을 가진 거 법이야. 그런데 이 강제성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기 위해, 즉,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때, 그럴 때 발휘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37번에 5번 근거 범위가 될 것이고, 그래서 틀렸지. 음.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아니야. 그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동의할 때. 아시겠죠? 자, 38번 가자. 38번이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억이 민법이었어요. 자, 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자, 이것도 이제 근거 범위 좀 찾아가 봅시다. 음.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민법 얘기 나오죠? 그쵸? 자, 선생님은 지문만 볼 거예요. 저 선택지 보세요. 왔다 갔다. 자, 1번.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이 수정됐다라고 했는데, 어때? 자, 이거 맞는 말이었잖아. 그치? 일단 이런 지점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경제적인 강자가 여기 있다. 색깔. 자, 경제적인 강자가 경제적인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있었대. 그래서 20세기에 들면서 뭔가 제한이 좀 생겼다라고 했어. 자, 이 지점이 38번 문제였죠? 38번 문제의 1번 근거 범위가 되고, 자, 그다음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랬거든. 이것도 어때? 그대로 나와 있었을 거야. 그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이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률이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지점에 38번, 2번, 38번에 그 2번 선택지 근거범위 나와 있었고요. 자, 그다음 3번은 답이었는데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랬는데 자, 이것의 근거 범위 일단 찾아볼게요. 자, 여기지. 여기. 즉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음. 자, 일단은 그 행위가 위법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고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 지점이 38번 문제, 지금 한 번의 근거 범위. 그래서 틀렸죠. 그죠? 4번도 볼 건데, 이제, 가볼까? 그래서 그 위법한 행위가 발생을 일단 해야 하고, 그치? 자, 근데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자, 이걸 고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문 속에선, 즉, 고의이거나 또 무엇일 때, 과실이 있을 때도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다음 40번까지 볼 텐데 그 20세기에 들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자, 이 선택지의 근거 범위가 이제 1번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강자로부터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원칙이 수정이 됐고, 자, 그게 이거다. 자, 그게 지금 1번, 4번으로 좀 나누어져서 선택지가 나온 거지. 그다음 5번에 이제 이렇게 개인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근대 사회에 형성이 됐다 이랬는데 짧아서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원칙은 근대 사회에 형성이 된 거다. 맞는 말이야. 음, 자, 그래도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찾아가 볼까? 여긴데요. 자,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중요해. 자,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38번에 5번 근거법.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39번. 자, 니은과 관련 있는 말로. 자, 일단 이건 선생님 지문 가지 않더라도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 니은이 이거였습니다. 죄형법 정주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조양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그 이어서 설명이 되었는데, 이건 뭐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었냐면, 그 위법 행위와 이 형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양 법정주의를 일단은 중심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은 이 위법 행위와 처벌을 미리 정해둔다는 거예요. 처벌을 미리 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미리 정해두다. 에이, 너무 옆으로 갔다. 자, 미리 정해둔다. 거거든. 자, 그러면 말 바꿔서 만약에 정해두지 않으면 그렇게 이 형법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위법도 처벌도 없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같은 말 답은 4번입니다. 40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아마 마지막 문단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해 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서 쭉 내용을 이제 읽다 보면 이 각각 A, B, C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어. 자, A에 들어갈 말 뭐였어? 고소였고, 그 다음 또 B에 들어갈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체포하게 된다 였을 것이고, 그리고 C에 들어갈 말은 이제 불기소. 아니면 기소 여기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는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라고 했는데, 자, 어때? 틀렸지, 그치? 자, 일단 그건 고발이죠.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고발의 개념이고요. 자, 고소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하는 게 맞잖아, 그치? 자, 그 다음 2번.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그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이거 선생님 지문으로 갈게요. 너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여기다. 자, 온 김에 다시 한번 찾아볼까? 처음부터. 일단 여기.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 자, 이게 40번의 1번. 근거 범위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었던 거 2번 다시 보면 이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이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로 보냐면 이 지점이야. 명예훼손, 다시. 자,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수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 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수사 진행은 되잖아요. 자,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선택지, 2번 선택지의 내용이 그거였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40번의 2번 근거 범위였고요. 잠깐. 그럼 답이네요? 저 답이었죠? 3번 볼게요.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즉 체포했으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법치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봐줘야 돼요. 자, 즉 범죄를 실행 중인 그러한 범인을 만약에 체포했어. 그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자, 여기 보이죠? 일단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체포에 구속할 수는 있어. 그런 다음에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라면 구속영장 없이도 일단 체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런 다음에 일단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법원에서 또 이틀 이내에 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서 발부할 건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서 해야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40번에 3번 증거 범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4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 몇 줄 내려오면 바로 있습니다. 기소 여기서부터구나. 자, 기소가 있는데요.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가 그 피의자의 뭐 여러 가지 거를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 자,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자, 이게 40번에 4번 근거 범위.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마지막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그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면 법원에서 사건 심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내용을 보고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틀린 내용 잘 수정했나요? 발부받아야 한다? 아니지. 어떻게 해야 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자, 아니지. 음. 자, 그다음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였어? 법원인데. 그럼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아니잖아. 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라고 해야 돼? 검찰이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자, 이 마지막 3점짜리 문제인데요. 이것도 문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민법 얘기에서 그 동물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이게 마지막 문단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거 알죠? 일단 동물의 점유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뭐 형법 얘기가 잠깐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읽으면서 이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셔야 하는데, A는 사고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서 로봇같이 보인대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전히 직장 생활도 하면서 세금을 낸대요. 자, 그러니까 A는 뭐 로봇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의 의무를 또 그의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권리를 보장받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C가 구입한 로봇. 자, 겉은 완전 인간하고 비슷하대요. 자, 그런데 그냥 뭐 인간은 아니죠. 그죠?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B는 C가 구입한이라고 해서 이 C를 우린 뭐라고 표현해줘야 해? 점유자라고 표현해줘야 하네. B의 점유자. 자, 그 상태에서 A와 B가 사람을 만약에 때려 다치게 했다면, 자, 이것이 지금 전제였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1번. 자, 민법에 따르면 결국 B는 동물과 같은 물건이니까 책임이 없다. 즉, B 자체는 책임이 없죠. 맞죠? 자, B는 물건이라고 해줘야 하는 거 맞고, 그러니까 B에게는 책임이 없죠. 자, 그래서 2번처럼 이제 그것을 유추 적용했을 때 B의 점유자인 C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해야겠죠. 맞죠? 자, 그다음 3번. 또 형법이네요, 이번엔. 그 형법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하죠. 즉, A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어서 역시나 그 권리를 보장받고 역시나 그 의무를 또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다면 결국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형법 1을 유추 적용하면 C에게 징역이나 뭐 벌금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즉 여기에서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이 상황에 형법 적용은 안 되고요. 우리가 지문 속에서 충분한 내용으로 표현됐듯이 형법 적용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어?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C에게 결국 이 형법을 연결해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유추가 아닙니다. 자, 5번 같은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향후, 그렇게 점유물 자체가 또 어떠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제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그 형법에 설명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문항으로 갈게요.